네, 이것만이 21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은 일단 손승욱 기자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에 방송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죠? 네. 네, 역시 자리에 없으면 안 좋다라는 사실을 무슨 지난주에 얘기가 또 있었을까요? 시작했는데 오늘도 역시 권혜리 기자가 네. 일단 저희가 녹음 시간이 10시부터인데 네. 10시에 온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네. 손석희 기자는 네. 뭐 인정해드릴 수 있는 게 네. 후배들이 기사를 봐달라라고 네. 해서 그냥 지금 팽개 치고 왔습니다. 그냥 뭐. 보다가 지금 네, 이제 팽개 치고 왔기 왔는데. 때문에 네. 일이 있는 상태에서 아는데 권혜리 기자는 지금 일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일이 있겠죠. 네. 아니 지금 자리에는 일단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30분 지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 어제 뭐 어린이날 들떴나 봐요? 어린이였습니까 어제 하루?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어제 하루 어린이였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연휴에 단 하루도 그러니까요. 당연히 오시고 나온 데다가 평소보다 8시 뉴스를 더 많이 하고 뭐 어쩌다 보니까 엄청 솔직히 좀 피곤했어요. 그리고 네. 어제는 조카에게 봉사하는 하루를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조카에게 봉사했다는 건 어떤 걸? 뭐 놀아주는 거. 혼자 전적으로 혼자 뭐 12시간 그렇진 놀아주거나 않지만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니까 얼마나 했나요? 시간은? 한 4시간? 저희 집에도 좀 잠깐 왔다가 저희 집에 4시간 왔다가 하면 한 8시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좀 이런 분이 필요한데 요새.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너무 반갑고 맨날 보고 싶은데 네. 4시간이 지나고 나면 4시간이나 갑니까 그게? 저는 한 1시간이면 빠이빠이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남의 집에는. 옛날에는 안 떨어지려고 울더니 네. 요새는 뭐 되게 안녕으로 손을 되게 흔들어요. 옛날에 그럼 처음에 그럴 때 되게 서운했는데 뭐 아주 안녕 되게 큰 웨이브. 진짜 숙직실에서 딱 30분 맞춰놓고 잤거든요. 네네네. 진짜 근데 안 울렸어요. 진짜. 아침 방송이라는 게 네. 제가 아침 방송을 회사 들어와서 한 걸 통틀어 보면 제가 한 7년 한 것 같아요. 아침 방송을 7년 했는데 네. 축납니다. 아침 방송이라는 게 왜냐하면 새벽에 한 4시 그 이전 이렇게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축나요. 힘들어요. 네, 왜냐면 저도 많이 안 해봤는데 아니 저 진짜 너무 안 힘들어요. 울렸거든요. 제 생각에 분명히 안 울렸지만 오면서 다시 맞춰봤어요. 2분 아마- 뒤로. 아마 울려서 옆 사람이 옆 사람한테 컸습니다. 물어보시면 여러 번 울렸다. 대체로 옆 사람이 큽니다. 네. 진짜 네. 이런 자 이제 권혜리 기자가 왔으니까 네.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가 슬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이 얘기했던 네. 뉴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좀 끌고 갈 것이냐 새로운 산업 이런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일단 국민들에게 지원금 재난지원금 주는 건 재난금 지원금 주는 거고 경제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부터 이제 먼저 오늘 뗐고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 속도전으로 가겠다. 이번 달 안에 뭔가 방향을 정해서 이걸 그 6월 달에는 공표를 하고 새로운 쪽으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데 뭐 상당히 많은 데서 관심을 보이고 네.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혜리 기자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친절하게 해서 다뤘나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좀 무겁긴 하죠. 네. 연휴에 다루기엔 좀 무겁긴 하죠. 네.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에 대한 것들이 이제 58가지 정부가 얘기를 먼저 던졌는데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 58가지를 던졌는데 원격 의료는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공식적으로 네.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물론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이제 입으로 자꾸 원격 의료를 얘기를 하죠. 툭툭 던지죠. 원격 의료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코로나 때 전화로 처방전 내주고 하는 걸 한번 해봐. 그 되게 원래 반발이 심했던 건데 코로나를 계기로 한번 해봤는데 뭐 의료계에서도 약간 생각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원격 의료를 계속 툭툭 던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8시 리포트를 했어요. 네. 원격 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저는 그 내용들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네네.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산업 경쟁력 측면이거든요. 이제 네. 조동천 저희 의학 전문 기자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예를 들면 시계라든지 원시계라든지 아니면 심전도 원격 네. 심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도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80에서 90%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냥 경제 팟캐스트니까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시작한다는 것이 80에서 90%가 결국에는 100% 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의협이나 의사 쪽에서 반대하는 그런 논리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야 이렇게 헬스케어 부분에서의 네. 4차 산업혁명과의 접속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은 김범재 앵커가 말한 대로 의사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앞으로는 화상 통화가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화상 통화에 익숙해지셨어요. 이번에 익숙해지셨고 화상 회의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딱 자리에 앉아서 시계를 차거나 뭘 딱 하면 아 지금 혈압은 어떻고 뭐 당은 어떻고 뭐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진료들 우리 일부 섬이나 이런 데서는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신산업에 투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가 지금 원격 의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뉴딜 정책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생각하는 뉴딜 정책이면 고속도로 갈고 뭐 이제 저기 댐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시작이었고 이제 그런 얘기 그 인프라에 투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이제는 다르잖아요. 이제는 투자해서 그 큰 성과 그 산업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승수 효과가 있는 산업들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거나 뭐 예를 들면 5G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네네. 우리가 거기에서 앞서 나가야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장래가 지금 언제까지 저희가 삼성의 반도체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과감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올 가을이나 내년에 또 뭐 코로나 22, 뭐 19가 다시 또 오겠지만 네네네. 코로나 23 뭐 이런 게 나와서 전 세계가 또 화들짝 놀라는 그 순간에는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를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내세웠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효과는 수출 그 이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정부가 자꾸 이렇게 입으로 원격 의료를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이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문제점도 분명히 그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쪽 얘기도 그런 걸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동네 의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큰 병원만 가고 동네 의원은 그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남정 기자 리포트에 봐도 실제로 뭐 동네 의원들과도 많이 한 60%는 동네 의원에서 네, 이거 그 원격 진료가 이루어졌다라고. 그건 또 본다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네네네네.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그 큰 병원의 불친절한 의사 선생님보다는 저희 동네의 친절한 의사 선생님과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계들이 받쳐줄 수 있다면 요즘에 특히 뭐 이제 특히 시계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네네네. 이제 그런 자신의 몸을 원격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발달하면 저는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몸의 건강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물론 직접 병원을 간다고 해서 오진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진짜 그 중요한 것들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면서 뭐 빨리 한다는 방침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저는 좋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느끼지 않았습니까? 원격 진료 그다음에 아프다고 병원 갔는데 병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물론 병원들이 이제 사실 선별 진료소도 만들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것 그렇고. 때문에 네. 이번에는 넘어간 게 있죠. 손님이 오는 게 무섭다라고 하는 경우도 신경이 있었기 쓰이고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뭐 처음이 어렵지 점차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인터넷 강의 못 하다가 이제 뭐 숨은 재능을 찾았다 그러면서 요즘에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이제 시작을 원격 했으면. 의료의 의료적 측면은 아마 제가 볼 때 조동찬 기자가 또 취재를 했고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뽀얀 거탑에서 얘기하겠죠. 얘기를 네. 하겠죠. 그거를 아마 이거랑 맞춰보시면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는 경제적 경제 관점에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권혜리 기자 끄덕끄덕했는데 끄덕끄덕한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뭐 지향점, 약간 고려해야 되는 점, 조심해야 되는 점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래서 이제 동의해요. 네. 뭐 띄엄띄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CES를 네. 제가 가봤던 경험 그게 되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CES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이 블록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자동차, 여기는 뭐 가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중에 헬스케어가 이미 자리를 잡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거의 예. 10년 가까이 됐고, 네. 가면 갈수록 작년 MWC에서는 원격 수술까지, MWC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5G 관련해서 통신하는 박람회인데, 그건 통신이, 왜냐면 여기서 의사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거의 실시간으로 저쪽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LTE보다는 5G가 그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 수술하는 것까지 작년에는 시연을 할 정도의, 굉장히 다른 나라들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외국에서 발전한 기술을 결국 갖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 또 올 수밖에 없을 네, 거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우리처럼 정말 이 빨리빨리 정신과 IT에 대한 어떤 감각으로 무장한 나라에서 왜 그 시장을 이렇게 넉넉고 바라만 봐야 되는가?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이 갤럭시 폰에다가 심전도 검사하는 네. 칩을 넣어놓고 원격 의료 논란 때문에, 그걸 하면 삼성이 돈을 버는 거다라는 논란 때문에 기능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지를 못해요. 칩만 박아놓고. 그러니까 외국에선 쓰는데. 근데 이게 뭐 하는 일인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반발하는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정의당에서부터 이제 반대, 심상정 대표부터 반대라는 게 기업들 조차고 하는 거다. 이거는 저는 그거는 그렇게까지 단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코로나라는 게 가을이나 겨울이나 또 지금 다시 한번 올 거다라는 게 거의 뭐 상당히 정설로 돼 있고, 그렇다면 그때도 또 의료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고, 또 한 번 원격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어쨌든 지금 이제 좀 풀어지면 병원을 가겠지만 그때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건데, 그럼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은 시스템, 한 단계 더 나은 그 그렇죠. 기술로 우리가 뭔가를 또 해볼 수 있다면, 또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야, 한국 봐라. 그러니까 선별 진료소를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예를 들면 올 가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는 원격 진료로 기본적으로 뭐 체온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솔직히. 이쪽에선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한다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 가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또 한 번, 물론 이제 병에 다시 안 오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겨울에 이제 또 감기가 돌고 그렇게 되면 불안하고, 환자들이 이제 영으로 계속 갈지도, 외국에서 또 들어오는 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100% 장담을 못하고,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돌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언제든지 봉쇄령, 사실상 봉쇄령이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산업들이 거기 가서 수출을 하려면, 이미 대한민국은 이제 코리아라는 게 최소한 코로나에 있어서는 압도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하다못해 마스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원격 의료, 제가 CS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인데요. 거기서 봤던 것 중에 이거 재밌다, 의미 있다라고 했던 게, 예를 들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혈당 측정기입니다. 혈당 측정기인데 IoT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매일 혈당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빼먹으면 의사한테 신호가 가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혈당 체크를 안 받으셨어요. 한마디로 기계가 잃는 거죠. 그러면 의사가 이제 주치의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오늘 검사 안 받으셨네요. 혹은 가족에게,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연락이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검사를 받게 하고 건강관리를 받게 하는 시스템. 이게 굳이 대형 병원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잖아요. 지역에 자기 주치의를 정해서 그 기계와 연결해서,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환자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정도 병원에 오던 환자인데, 꾸준히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구독제식으로 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또 의사분들이 이번에 경험 한번 코로나 때문에 해봤고, 뭐 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거 아니라는 거 알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동안 특히 최근 한 15년,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인재는 다 의대로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나 어떤 능력들을 활용해서 원격 의료를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저는 기반은 우리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G를 제일 먼저 깔았죠. 통신, 뭐 전자기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인데 여기 의료까지 얹어가지고 원격 의료까지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왜 그 시장을 굳이 문을 닫고 없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 바꾸겠지만 언택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회사가 그 상장이 됐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당뇨와 관련된 그 기기들, 원격 기기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의료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본형이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죠. 그러니까 그런 원격 그리고 그 관련된 데이터들 가공해서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이미 되게 뭐라 그러지? 큰 사업 분야하고 미래 그걸로 자리를 잡아서 기술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기술보다 더 이제 부러운 거는 빅데이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린 또 이제 의료 정보라는 차원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원격 진료에 따른 그 의료 진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빅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걸 어느 선으로 할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은 정말 몇 년 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는 그 데이터 가공해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게 이런 이제 문제까지 이제 우리도 데이터 3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서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손승욱 권혜리의 의료 정보다 이렇게만 안 하면 그렇죠. 물론 이제 제한이 아직 많죠. 아직은 더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렇게 익명화해서 한다면 데이터를 또 그렇게 가공할 수 있게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의료 정보 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의료보험에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독특한 상황이라서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뽑아줄 수 있게 원하는 어떤 조건을 걸면 뽑아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정부가 또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그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 이런 조건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렇게 익명 처리가 돼서 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게 마련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공포도 물론 굉장히 한쪽에서 그렇죠. 많습니다만은 내 정보를 또 빼가가지고 뭐 돈벌이하고 말이야. 뒤집어 보면 결국은 내 정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얘들이 뭐 이런 보험사라든가 알아가지고 이걸 악용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런 공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그 공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의 경제가 지금 이제 손승욱 기자 팀이 지금 그걸 또 리포트를 하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뭔가 저는 굉장히 이번에 이게 우리가 탈바꿈을 할 수 있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 왜냐하면 이게 아니었으면 원격 의료 얘기를 누가 꺼낼 수 있겠어요. 정부 관료가 원격 의료 한번 해보시죠라는 말을 못하죠. 평시에 꺼냈다가는 그 사람 아마 자리에 남아나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입 밖으로 좀 꺼내볼 수 있고 한번 조금이라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잘 활용해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있었는데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기대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두어 번 얘기를 했었는데 보수층에 굉장히 단단한 지지층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저는 개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 개혁, 군인 연금 개혁 이런 거는 진보 대통령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층의 굳건한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어라고 할 수 있었고 근데 문제는 들어갔다가 제대로 못하고 나왔죠, 사실은.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나왔어요. 공무원분들은 불만이 많겠지만 이게 결국 국가 부채로 쌓이는 스피드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과 예를 들면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놨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도 하면서 어쨌든 서민들에게 신뢰가 있고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쳤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너네 지금 기업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거야? 라는 돌을 누가 던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면 이 개혁은 저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오히려 보수 대통령이 원격 의료 얘기하고 하면 사람들이 뭐야? 라고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 의료나 아니면 원격 뭐 교육이나 혹은 이런 식의 기업에게 뭔가 페이버를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는 개혁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적임자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코로나라는 게 참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아프고 사람이 심지어 돌아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볼 때는 뭔가 리폼을 할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 그걸 해도 대중들이 의심하지 않는, 저 사람 뭔가 저거 뒷돈 받아먹고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저는 괜찮지 않나, 타이밍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원격 의료는 타이밍이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시간 끌면은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시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라도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권혜리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두 분이 말씀 다 하셔가지고 뭐야 지금 늦게 와가지고 우리 그냥 이렇게 날로 먹고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던 거 이것저것 저 얘기 안 하시면 내가 해야지 했던 것도 뭐 그냥 하셔가지고 원격 교육도 저는 비슷한 건데, 교육도 굉장히 다양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 원격 교육이다 그러면 그 학원 교육을 말합니까? 학교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대학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뭐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근데 되게 그 모든 게 될 수도 있죠. 모든 게 다 되는 전에 거죠. 전에 그죠? 이제 손석 기자 계실 때 얘기를 했나 없을 때 얘기했나 했는데, 이제 교육 파트에서 나오는 지금 미래 교육에 대한 얘기는, 그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학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옛날식의 4년제 교육은 과연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이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주기를 짧게, 예를 들면 1년 교육하고 내보내서 실전에서 써보고 다시 들어와서 1년 교육하고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재교육 평생 기관, 교육이군요. 평생 재교육 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미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왜냐하면 워낙 예를 들면 기계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배운 교육이 오늘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도 굉장히 소품종 다양화돼야 되는, 옛날처럼 매스 교육이 아니라 그냥 대규모로 그냥 한 뭐 50만 명, 60만 명이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주체, 뭐 회사라면 회사, 학교라면 학교가 돈을 벌지 않을까. 근데 IT 시대 그런 단기 교육에 뭐 이른바 4차 혁명 시대 그런 단기 교육의 필요성이 더 굉장히 그쵸. 뭐 정책 당국자도 절감하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뭐 이방카 트럼프가 올해 CES에 가가지고 굉장히 욕을 먹기도 했지만 가서 했던 얘기의 핵심 의제가 그거였어요. 어쨌든 정부 입장이잖아요, 이방카 트럼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뭐 이런저런 수익을 창출하고 결국 그 미국의 미래 경제를 책임지고 나가실 분들인데, 여기 CES에 와 있는 미국의 기업인들이.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돈은 창출이 되는데, 수익은 창출이 되는데 사람을 많이 버리고 가는 문제가 이 시장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나라로서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단기간에 그 가장 최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쓰고 버리고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그 노동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계속 방금 김범 선배 얘기한 대로 단기 재교육해서 다시 그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서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적인 측면도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여기 그렇죠. 모여있는 IT 기업들이. 근데 그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큰 숙제 겸 그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저는 그때 그 연설문 내용을 보고 했었거든요. 그 58가지 과제를 이제 뭐 던진 거죠. 던져놓고 이제 반응을 보고 2, 3주 안에 결론내서 6월 초에 가겠다. 네. 저는 정부가 과연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SOC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SOC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고, 지출을 줄여왔던 건 맞는데, 뭐 워낙 취업이 문제고 일자리가 문제인데 일자리를 급하게 이제 줄 수 있는 건 SOC니까 네. 결국은 SOC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상황이 됐고, 그게 민자 사업도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재원으로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자는 오히려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하반기쯤에는 대규모 민자 사업, 그러니까 민자를 해서 예를 들면 나중에 뽑아가라는 그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그게 뭐 폭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시스템이 좀 안 돼 있고 계산이 좀 부정확해서 돈을 많이 퍼줬던 게 있지만, 만약에 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못 하는데 민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GTX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당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빨리 GTX를 깔겠다. 그러면 서울의 외곽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 3기 신도시 새로 얘기하는 곳들과 뭐 고향의 창릉이라든가 이런 데랑 이제 연결하는 2기 신도시들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데 연결하는 그런 걸 좀 바탕을 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정부의 기조가 그 수도권의 여기저기에 판교식으로 그러니까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산업도 같이 넣어주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판교에 지금 게임 회사들, IT 회사들이 들어가면서 판교 분당이 같이 굉장히 좋아진 경우도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가 원격 의료를 밀겠다. 원격 의료를 미는데 이거를 3기 신도시 중에 어디랑 결합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원격 의료 센터를 짓고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거기에 이런 집들을 짓는데 집들도 예를 들면 20평대를 좀 더 늘려서 뭐 이제 그 계획은 뭐 수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거기 GTX를 빨리 연결을 해서 수도권과 서울과도 연결성을 좋게 해가지고 자급자족이 되면서도 서울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6월에 발표를 하면서 그 신도시와 이 연계까지 해가지고 뭔가 지역계,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할 수 있는 원격 의료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원격 의료는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하던데 거기다 우리 동네까지 온다고? 그러면 뭐 오케이, 뭐 약간 이런 느낌까지 결합이 된다면 저는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뭔가 하나의 왜냐면 집도 거기 싸게 짓잖아요. 싸게 지으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면서 서울과도 서울에 뭐 공연 보고 오고 싶어요? 오세요. 얼마든지 GTX 깔 테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역에 한 20분, 30분 만에 오면 세종문화회관 바로 있고요. 뭐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살 것들의 고민이 그러니까 한국형 뉴딜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치 기반자도 아닌데 지금 혼자 갑자기, 앉아서 갑자기 그 생각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이미 떠올랐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마존이 구글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해갖고 자기네 도시를 짓잖아요. 아예 그렇죠. 자기네 도시를 짓죠. 그러니까 모든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전부 IT 베이스고, 그러니까 뭐 진짜 미래형 도시를 짓겠다 그러면서 막 뭐 사막 한복판에 짓겠다, 뭐 MS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구글 같은 경우엔 그럼 도시 외곽에 자기네들의 그 디스트릭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겠다. 그럼 저는 뭐 삼성이 하는 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그렇게 할 거면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원격 의료 그러니까 산업들이 거기 몰렸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IT 시설이라든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앞으로 그 미래형 도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래형 도시들은 빅데이터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도시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효율적인지 하는 데이터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전력량부터 시작해서 뭐 물, 뭐 이런 거 교통량 이런 신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처음에 달리기 시작하면 그 도시부터 달리기 시작할 것이고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보기도 하지만 왜 도시랑 길과 계속 커넥트가 돼갖고 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갔나 싶기도 하지만 미국이 이미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냥 공격적으로 이번에 잘해서 세계적으로 진짜 그렇게 인정받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자본을 갖고 뛰어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네. 같이 꼭 이게 사실 아직 그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죠. 나오지 않았고 이제 이번 주에 비상경제회의에서 뭐 첫 번째 윤곽 지금으로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윤곽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해서 저도 이제 좀 궁금한데 근데 첫 번째 윤곽도 되게 중요하고 하면서 저는 계속 보완해가지고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뉴딜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1930년대 대공황을 탈출했던 당시에는 저를 좀 그 대형 SOC 우리 뭐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고용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수요도 창출하고 하면서 그거를 대공황을
벗어난 거잖아요, 뉴딜이. 거기서 이제 따온 이름을 100년 뒤에도 지금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이 뭐 지금도 완전히 끝난 거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되게 이런 식의 어떤 대규모 투자, 대규모 사업 계획,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거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고 이게 진짜 호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한편으로는 이거를 잘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가지 않으면 이게 되게 큰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한 것 같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미래에 우리만 문을 막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것들을 비로소 본격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데 IT 같은 부분들에 더 약진하거나 지금 솔직히 뒤처지기 시작한 여러 가지 뭐 규제 상황 같은 걸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나갈 기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지금 또 고용, 일자리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배가 되고 어느 정도 그게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모르지만 그렇죠. 바라는 바는 이게 사실 그 대형 IT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물론 새로운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롭게 뭔가 기회를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IT의 핵심은 정말 잘 될 경우에는 사람이 그렇게 기존에 단순 노동하던 사람들이나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또 개혁이기도 하고요,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뭐 건설이라든가 대형 토목공사 같은 거는 사실 단순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가장 빠르고 고용할 수 있는 인원도 가장 많긴 해요. 근데 그런 과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새로운 투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많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돌아보면서 가는, 그러니까 그 투자도 제대로 하면서 미래 계획도 제대로 세우면서 고용 같은 부분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 되게 큰 돈도 들 거고 정말 계속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호기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관점에서 호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중요한 합니다.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코로나 이후 세상 지금 계속 연중으로 네네. 이제 팀에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소외되고 잊혀지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게 이제 곧 이제 방송이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개인정보나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번에 이제 동선이 노출이 되면서 개인정보의 한계는 어디까지고 우리가 뭐 어디까지를 지켜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될 경우에 그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노동력, 그 노동력을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수입을 보전해 주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돈을 내자라는 로봇세 얘기까지도 나왔었지만 그런 식의 논의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바뀔 거라면 그때 가서 확 바꾸는 것보다 지금 단계에서부터 이제 논의를 하자라는 그런 지금 하다못해 일회용 컵 같은 경우도 요번에 되게 저희가 일회용에 되게 익숙해졌죠. 요번 과정에서. 네네. 그러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구를 괴롭힌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코로나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회용품에 관한 것들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거에 제가 약간 반대되면서 제가 욕을 먹을 수 있는 포인트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 기재부나 혹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이제 드냐면 어차피 고용은 어렵습니다. 어차피 올해 고용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일자리의 6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안 간다는 보장이 없고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띄운 게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를 띄워가지고 지금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 막 때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 가당키나 하냐 지금 한국에서 뭐 이게 또 기업에 부담을 주고 특히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자기 직원들 그 보험료를 내준다는 게 이게 되는 거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지만 반대로 어차피 고용은 안 좋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띄우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띄우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부담 없이.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러면 저 사람들 죽으라고? 너네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야 미국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는데 니들이 그걸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혁은 개혁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바꿔야 될 부분들은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저는 되게 좋지 않느냐. 옛날 같으면 막 말 한마디 꺼내기도 힘들고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꺼내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든데 지금은 일단 내놓아 볼 수는 있는, 설득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뭐 정책을 짜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겠다. 이게 욕을 먹을 수 있는 포인트는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한번 이렇게 넌지시 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서 많이 느끼는데 이 최근에 한 15년,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혹은 2008년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전승 우승한 이후에 요새처럼 국뽕이 차올랐던 적이 과연 있었나? 굉장히 좀 뭔가 우리가 먼저 하는 것 같잖아요. 어제도 야구를 우리가 개막을 해가지고 ESPN에서 그걸 아니 중계를 제가 하는데 야구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플레이를 미국 사람들 저 하이라이트 계속 보여주는데 아니요, 아직 저거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계속 야구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선수들도 이제 그걸 의식하게 돼요. 그냥 빠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런 치고 빠른 던지는 거. 던지는 거예요. 그거에 애들이 네. 지금 거의 열광 수준이거든요. 미국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투수에 대한 모욕이고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안 굉장히 하는데. 보수적인 미국에서는 야구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게임이라 그 룰을 못 깨는 건데 근데 젊은 선수들은 얘기를 한대요. 왜 못하냐? 왜냐면 투수는 스트라이크 삼진 잡아가지고 막 포효를 하는데 왜 타자는 홈런 치고 조용히 놀아야 되냐? 근데 이 빠던에서 이제 미국 애들이 일단 맛이 갔고 되게 웃긴 게 NC 다이노스잖아요. NC 다이노스. 나 봤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애들이 다이노스. 노스캐롤라이나가 네. 하필 또 미국에서 공룡 연구의 중심이래요. 아. 그러니까 NC 다이노스가 자기들하고 맞는 거예요. 네, 저기 그리고 NC에 야구팀이 없습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우리가 드디어 찾았다. NC 야구팀을 찾았다. 미국 진출하나요? NC 다이노스. 나 진짜 웃긴 거 봤는데 뭐. 엄청 어제 그 양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터넷에서 짤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짤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그 수업 시간에 프랑스는 어디니? 그럼 여기 지도를 가리켜요. 뭐 브라질은 어디니? 여기 가리켜요. 창원은 어디니? 창원 right here 여기. 창원 약간 자기 심장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 게 지금 하룻밤 바로 사이에. 들어온 속보랄까요? 네. 아직 저 보도가 안 된 것 같은데 한국 프로야구에서 다음 주부터 4분의 1까지는 관중을 드리겠다. 4분의 1. 무관중은 안 하고 이건 또 4분의 1? 4분의 1 정도면은 또 합리적이죠. 왜냐면 디즈니랜드가 5월 11일 날 상하이가 여는데 중점 30%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 25%면 25%. 뭐 그거보다 적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좀 흐뭇한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네. 이게 또 한국인의 흥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와, 뭐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근데 뭐 그런 거 이러면 있잖아요. 월드컵 4강이랑 베이징 올림픽 야구랑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조금 더 전 세계가 다 알아주는 거 약간 더 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약간 기분 좋은 저는 상황이다. 바탕이 또 깔린 거 아닌가. 그러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게 전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국민들끼리의 믿음. 시민 의식에 대한 한국 어떤 사람들끼리의 신뢰. 믿음. 네, 그것도 있죠. 네,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국뽕으로 흘러가고 아니요, 있습니다. 이거는 기분 좋은 거는 좋은 아니 거죠. 저도 그 시민 의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마스크를 열심히 끼면서 뭔가 이렇게 정부가 지침 물론 이제 막무가내 그거에 대해서 있지만. 유럽 같은 데서 되게 이상하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왜 쟤들은 저렇게 정부가 시키는 걸 열심히 잘하냐? 근데 정부가 시켜서 한다기보단 같이 사는 아니, 사람들에 그러니까요. 대한 예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자기들은 말을 안 듣는 애들이니까 그런 거고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행동하는 거지 정부가 그렇게 하란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서로 이렇게 잘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었어요. 근데 입증이 됐잖아요. 이렇구나. 그럼 같이 믿고 살 수 있는 코로나 그런... 이후에 국뽕 아이템 하나 하세요. 국뽕 아이템 막 차오르는 거. 아니 국뽕이라고 네? 그런 막 표현은 자부심, 믿음. 아니 근데 이런 국뽕이라는 말이 그전엔 약간 비판적인 말이었다면 요새는 그냥 써도 되는 이게 중의적인 표현까지는 온 것 같아요. 나쁜 그러니까. 표현이라기보다는 무슨 이제 정치적 좌우 진보 이거 다 그냥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그냥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어제 이번에?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소한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훨씬 지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안전하지 않나? 1분기 라는 경제 생각이 성장률이 OECD에서 우리가 어쨌든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제일 좋은 이거 수준이고요. 치고 올라가려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제 6월에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결정되는 것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일본이 공격적이었으면 한다는 일본의 생각이 들기도 2분기 하네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1.8%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산케이가 발표한 건데 마이너스 21.8% 일본이 걔는 진짜 안 돌아가잖아요. 물론 남이 그렇게 돼서 즐겁다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면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든 모든 사회적 그 시스템이나 전과 같을 수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넘어간 케이스지 지금 뭐 미국은 아직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계속 안 좋고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도 다시 전 걸 회복해서 그냥 전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고 모두가 인식을 하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바꾸는데 우리가 그래도 먼저 빠져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먼저 선도를 하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선빵을 칠 거냐 전 세계에 야 우리가 먼저 갈 거야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볼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어떻게 선빵을 치고 갈 거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저는 기재부가 그런 점에서는 깃발을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타이밍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해볼 수 있는 호기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는 그런 면에서 잘 잡은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시작으로서.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아니 우리가 녹음할 시간 녹음할 시간 말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기회를 그렇습니다. 잡고 맞아요. 이걸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두세 달 뒤에 또 다른 뭔가를 만들고 해서 이제 계속 앞서 나가고 이걸 우리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금 잘 막았으니까 이걸 갖고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기민하게 그래서 그걸 움직여야죠. 또 2, 3주 보고 6월 초에 내겠다라고 한 것도 저는 찬성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홍남기 부총리가 제가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만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분 처음에 임명됐을 때랑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처음 임명됐을 때도 사실은 주변에서 그런 말이 많았어요. 왜 저 사람을? 뭐지?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잘하면 인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약간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뭐죠? 이 고집이 있네? 약간 그런. 그렇죠. 고집은 근데 그 고집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근데 왜냐면 지금 약간 필요한 게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방향을 잘 잡는다면 물론 권혜리 기자 말한 대로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는 것들 그럴 때 고집 부리면 안 되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소외된 문제점들, 이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 안전성 책임 문제,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지혜롭게 잡고 드린 가느냐. 말씀이 그런 데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편안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평소보다 전 국민 예전보다. 고용보험 얘기를 던지면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빼고 제가 있을까? 저는 절호의 없을 기회인 거라고 것 같긴 생각해요. 해요. 전 국민 고용보험을 꺼낼 수 있는 타이밍도 없고 원격 의료 얘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원격 의료 얘기를 네.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저는 기회. 권일기 기자 얘기한 거 중요하죠. 그 어려운 계층들, 그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부 재원을 더 쓰겠다라고 했을 때 안 돼라고 소리 지를 사람 지금 별로 없어요. 써야 될 상황이 맞잖아요. 그럼 그 얘기도 하면서 그런데 산업적으로 또 먹고 살려면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 거기에 심지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의심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는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아까 말 안 하려 했는데 우리 가끔 여기서 했던 기본소득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찬성한다거나 그걸 하자고 제가 생각한다는 건 논의할 아닌데, 만하죠. 네.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당장 없어진 일자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그 이방카 트럼프가 CS 와서 했던 얘기부터 사실은 했던 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게 우리가 IT 쪽으로 또 다른 나라에 앞서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끼리만 사는 거 아니고 결국 세계적으로 어디쯤에 있느냐 어디쯤에서 달려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뭐 되게 그거는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발전을 하는 쪽으로 열심히 이번에 그 뉴딜로 제대로 투자를 해서 나아간다고 해도 이번에 없어진 일자리들뿐만 아니라 사실 그걸 가장 먼저 그 세계 최첨단에서 달리고 있던 미국에서도 사실 그게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 인력, 혁신 인력이 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 아, 저 사람들 저 시장에서도 버림받겠구나.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이방카 트럼프가 CS에 와서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사실은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건 앞으로 우리가 앞서서 달리는 경제, IT나 뭐 4차 산업혁명에서 달리는 경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지 이번에 우리가 얻은 피해로부터 그 일자리 복구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도 지금 아까 김원 선배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을 다 좀 해볼 수 있거나 얘기를 꺼내볼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뭐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솔직하게 저는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코로나 전에도 이어졌던 거고 네. 코로나 이후에도 뭐 더 급속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어지는 어떤 흐름에 있었다면 네. 이런 개혁, 네.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전환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저는 사실 또 쉽지 않을 거다.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지거나 혹시 하반기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뭐 코로나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여기서 끝난다면 뭐 물론 그것도 그거대로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솔직히 근데-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되게 굉장히 다른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사실 저는 그것도 시간의 문제라고 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제대로 해야 문제라는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니, 쫓겨서 쫓겨서 해야 되는. 남들한테 예.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네, 그렇게 이제 안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기회니까. 우리가 풍력 에너지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 결국은 다 유럽산을 사와야 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발전을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친환경 발전할 뭔가 기반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유럽 걸 사와야 되는. 원격으로도 결국 그렇게 되면 미국 걸 사와야 되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제가 아까부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방향을 이제 계속 1시간 넘게 네네네네. 얘기를 했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 영리화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그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네네네. 이게 아마 진보 진영도 그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권은희 기자가 말한 대로 이제 이 의료 부문이라는 특수성 이거를 저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저희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건 뽀얀거탑에서 얘기할 거니까. 아, 의료. 그렇죠. 의료의 네. 관점은 네, 뽀얀거탑에서 얘기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략한 이유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 아, 그렇죠. 어차피 저희 골룸에 들어와서 듣는 분들은 다양하게 들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아마 조동찬 기자가 의료 의료적 관점에서 영리화 얘기하겠죠. 부분 얘기는, 그 부분에서 예, 거기서 할 테니까 조합을 해서 들어주시면. 민감한 걸 우린 그냥 퉁친 거 아닌가라는. 아니, 일부러 그 퉁친 겁니다. 고양거탑과 이건매가 따로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조화롭게 네, 거기서 네, 이제 알겠습니다. 듣고 이해하시면. 그래도 저희가 영리화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존재한다. 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그러니까 항상 지금까지 문제는 이거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너 삼성 편이야?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했던 건데 과감하게 이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되는. 의료 영리화로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같이 내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뽀얀거탑에서 그런 얘기 거는 안 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해야 된다, 오늘- 그런 것도 같이.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만약에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뽀얀거탑이 너무 없었으면 경제 위주로 가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서 구구절절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뽀얀거탑. 그건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그게 또 있고요. 뭐 이렇게 하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권혜리 기자는 이제 한 30분, 40분 같이 했는데 헤어질 시간이네요. 40분 넘게 같이 한 거. 네. 이제 진짜. 사회적 격리가 끝나면서 이제 다들 살 빼는데 몰라버렸어. 살 빼는 거요? 네, 살 빼. 살이 너무 쪄갖고. 저는 살 빼는 것보다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너무 까매져가지고요. 제가 워낙 까만 편이긴 한데 더 까매져가지고 어제 집에만 안 계신 아니, 잘 안 계셨던 거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어제 저 아는 분이 무슨 일이 있냐 혹시. 근데 선발 까매진 게 아니라 조명이 어떻게 지금? 아니요, 저 이제 까매지긴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워요. 아니, 그게- 안 나가시? 아니요, 많이 나가. 전 많이 나갔죠. 선크림 탄 거 아니야? 선크림 안 발라? 선크림 아니, 타죠. 선크림은 바꿔봐요. 남성용 화장품에 들어있는 그걸로 바르는데 아예 통 선크림으로 발라야 되나 봐요. 선크림 나이가 선크림 좀 그래요? 써야 돼요. 예. 좋은 거 써야 돼요? 잘 막아줘야 돼요. 쿠팡에서 2개 9,900원짜리. 아니 그건 괜찮은데 제 말은 그 좋은 좋은 거 거에 있어요, 높은 9,900원짜리도. 거, 높은 거. 아 그래요? 아 좋아요.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점점 햇볕이 세지니까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진짜 햇볕 받고 앉아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점점 까매지니까 하얘질 수가 없네. 아니 그게 좋잖아요. 이게 사람이 광합성 한다는 기분이 얼마나 사람은 짜릿합니까? 광합성 네. 못합니다. 손수호 기자는 다시 이제
지금 난리가 미뤄뒀던 났습니다. 후배 기사를 빨리. 보러 가야 되고요. 권혜리 기자는 미뤘던 잠을 자러 가야 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일할 거예요. 뭐야? 네, 마치겠습니다. 아니, 네, 마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